재난재해 대비는 이제 왜 필요할까부터. 그렇죠? 이게 왜 필요할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간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과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하나를 잠깐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친구가 여기 있으면 분명히 죽겠죠. 여기 있으면 안 죽었겠죠. 그죠?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죠? 근데 알고 보면 여기 있기 때문에 죽는 거죠.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을 설명할 때 이거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과학 철학 공부하셨던 분들은 지금 있고 여기 있다. 이 두 개가 인간이라는 실존은 이 두 가지가 분리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시공간이 분리 안 된다는 개념이 인간에게 오면은 이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게 분리가 안 돼요. 분리가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가 분리되면 두 글자. 네? 네, 죽음이죠. 지금 막 이 두 개가 분리되면 죽음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이게 딱 분리되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냥. 그죠? 죽음이 멀리 있지 않아요?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다 여기 있다 죽는 거예요. 어디 딴 데 있다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는 여기 있다 죽는 거죠. 지금이라는 게 사라지면 죽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재해와 재난은 다 어디에서 일어난다? 여기에서 일어나요. 근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거기를 선택을 해서 여기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죽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평균적으로 내가 죽을 거라는 생각을 거의 안 하시죠. 1시간 뒤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 거의 안 하시잖아요. 왜? 우리가 과학적 지식이 발달하고 이 사회가 과학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안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요즘에 아주 핫한 드라마 뭐죠? 폭군의 셰프. 시대로 돌아가면 죽는 거는 다반사죠. 그죠? 내가 언제 권장 맞고 죽든, 뭐 자연재해로 죽든, 뭐 어떤 일로 죽을지 몰라요. 그죠? 죽음이 늘 가까이 있어요. 뭐 전염병으로 죽든, 여러 가지 이유로 죽는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 과학과 기술에 의해서 굉장히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도 죽지 않는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혜택이에요. 제가 살면서 엄청나게 죽을 뻔한 일을 몇 번 크게 당한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수대교 무너진 사건을 아세요? 저 아침마다 성수대교 지나갔거든요. 그 시간에 항상. 전날도 그 시간에 지나갔어요. 그날은 비가 오는 바람에 제가 못 지나갔어요. 성수대교 무너진 7시 45분인가? 그 시간에 제가 그 다리를 통과해야 되는데 비가 와서 길이 막혀서 진입을 못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무슨 재해라 그래요? 사회적 재해예요. 그죠? 네. 건물이나 교량이 붕괴되니까. 근데 건물이나 교량이 과학과 기술로 엄격하게 컨트롤이 잘 되고 있으면 내가 거기에 지나가더라도 안 죽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다리를 계속 지나다닐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사고 나기 전에 제가 차를 몰고 지나가니까 이 다리가 휘청휘청해요. 느낌이 약간. 지날 때마다 진동이 느껴져요. 차가 도로를 달릴 때 다르게 뭔가 타이어가 튀는 느낌이 항상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비 오는 날 그 아침에 다리가 무너진 거죠. 항상 제가 지나가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교생 실습 중이었는데 집하고 학교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차 항상 운전하고 다녔거든요. 학교에서 난리가 났죠. 교사가 9시가 돼도 교생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핸드폰도 없잖아요. 학교에서 발칵 뒤집혀서 막 보는데 사망자 명단은 안 뜨는데 사람은 안 와. 그러면 이제 죽었구나. 연락도 안 되는구나. 집에 전화했는데 출발했다는데요. 난리가 난 거죠. 제가 9시 학교에 20분이나 도착을 했어요. 그 학교에 계시던 분들이 죽은 자가 살아온 그런 환영하는 얼굴이었거든요. 근데 그 같은 학교 한 명은 죽었어요. 같이 교생실습 갔던 친구는 29번 버스를 탔거든요. 근데 그 버스는 매정하게도 같은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 친구랑 저는 그 전날 알았어요.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하루 전날 알았어요. 그 학생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날 저녁에 만나기로 돼 있었어요. 못 만났잖아요.
네, 죽음이라고 하면 그거예요. 여기와 지금에서 이 지금이 분리되는 순간 죽음이 오죠. 그리고 과학적으로 시공간이 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게 인간의 실존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요. 그럼 어디를 선택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친구랑 제가 그 다음날 5시에 만나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로 했는데, 중요한 일이 다른 게 아니라 그 학생이 어떤 과외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너무나 힘들고 실력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저보고 선배님 누구누구시죠? 네네네. 그랬더니 저기 공부 못하는 애들 과외 잘하신다면서 네네네. 그랬더니 자기가 하는 애가 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외를 대신 맡아달라. 그래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결국 안 이루어졌죠. 근데 그게 하루 차이예요. 하루. 그 다음 무서운 일 겪은 게 1995년인가요? 삼풍백화점. 무너지기 한 주 전에 삼풍백화점이라고 하는 데를 처음 가봤어요. 지하 1층. 지금도 다 기억해요. 왜냐하면 그 백화점이 너무 비싼 백화점이라 그 당시에 가난한 학생이 가서 뭐 물건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마침 학습지를 만들었나? 그래가지고 저한테 누가 상품권을 선배가 삼풍백화점 거를 10만 원 줬어요. 2달 전에. 무너지기. 근데 10만 원이 있어도 공부하는 학생이 거기 가서 뭘 산다는 게 백화점, 좋은 백화점이잖아요. 그래서 뭘 사겠다 생각 못 해본 거예요. 근데 이제 무너지기 딱 한 주 전에 그래도 뭐 하나 사야지 하고 지하에 갔어요. 사실 에스컬레이터 타고 저 위층부터 막 내려오는데 이 상품권으로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하 1층까지 간 거예요, 결국에. 지하 1층 갔더니 레코드 가게나 서점이 있어요. 그래서 레코드 가게를 딱 봤더니, 당시에 이제 최신 나왔던 어떤 가수의 앨범이 나온 게 있어서 그거 하나 사고 잔돈을 받아갖고 왔어요. 그거 딱 하나밖에 못 샀거든요. 근데 한 주 뒤에 그 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제가 만약에 한 주 뒤에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네. 그래서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언제 어디를 계속 선택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내가 그 장소에 있으면 엄청난 재해와 재난이 나에게 올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걸 좀 비켜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과 기술이 우리 사회를 열심히 잘 통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안 느끼는 거죠. 버스 타다 죽을 것 같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별로 안 하시죠? 예전에 서울은요, 안내양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포기 칠 때까지 밀어요. 그래야 문 닫고 출발시키거든요. 사람 숨 막힐 것 같아요. 종로 1가부터 종로 6가까지 가는 사이에 정말 막 폐가 다 눌려가고 탁탁거리면서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버스 타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그 시절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뭐든지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 사실은 사회를 굉장히 많이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크게 말하면은 기후라든지 아니면 지질이라든지 이런 자연적인 기본적 조건이 있잖아요. 이거를 잘 보고 내가 합리적 선택을 잘하면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생존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 다음에 시간은 어떻게 흐르죠? 한 방향으로? 과학에서만 그렇죠. 사람한테 한 방향으로 흐르나요? 네. 과학에서의 시간은 한 방향으로 흘러요. 사람한테 시간은 지금 몇 시죠? 4시 30분이니까 6시로 가보시겠어요? 한 방향으로 흐르니까. 못 가잖아요. 그죠? 네. 실존하는 인간에게 시간은 어떻게 오냐면 지금만 있어요. 실존하는 인간에게는 지금만 있고요. 미래는 지금을 향해서 와요. 절대로 미래로 갈 수가 없어요. 기다리는 거죠. 기다려야 미래가 와요.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시점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에 맞게 여기를 거기로 바꾸는 거죠. 6시 이후에 여기 계실 분 계신가요? 계속 남아서 받는 게 여기 계실 분? 없죠. 6시 이후에 내가 어디선가 무엇을 할 것을 계획하는 거잖아요. 시간을 실존하는 인간에게는 한 방향으로 절대 흐르지 않고 나를 향해서 다가와요. 안 올 수도 있어요. 안 오는 게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네. 그리고 재난재해에서는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재난재해 대비 교육을 하는 거예요. 죽음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불로장생 영생하는데 뭘 하겠어요? 그거 좀 산중 무너진다고 뭐 큰일 나나요?
태풍 좀 불면 큰일 나요? 큰일 나는 이유는 내가 죽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하필이면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가족 중에도 아니고. 하필이면 내가.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미래는 해결됐어요. 과거는 어때요? 아까 한 방향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과거는 점선으로 표현했어요. 과거는 직선으로 연결 안 되는 거 아시죠? 다 기억하세요? 아니죠? 뜨문뜨문 기억하시죠? 저도 이제 강의하러 갈 때마다 어느 대학교 강의했다는 계속 기억해서 써놓는 이유가 행여나 저를 그 대학에 초빙해 주신 분이 강의를 건너 알게 됐는데 그 대학은 빼먹고 소속을 말했다. 되게 섭섭해 하시겠죠. 저는 그 한 분 한 분을 되게 존중하게 생각을 해서 저는 되게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쓰는 건데 과거는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점점점 돼 있어요. 근데 과거는 그래서 어디에 남냐 하면 이 사람의 기억 속에만 있어요. 사실은. 그죠? 사람의 머릿속에 기억이 있죠. 그리고 물론 사람이 행위를 했던 것이 지표에 남아요. 지표에 남는 건데 근데 그것도 기억을 회상해내야 알 수가 있죠. 얼마 전에 그 인류세가 지질학적인 시간이 될 수 있냐 없냐 갖고 논쟁을 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아직은. 그죠? 예, 아직은 안 됐어요. 아직은 안 됐지만 우리가 지표상에서 인간이 혹은 인간 이전에 수많은 동식물들이 혹은 동식물이 있기 이전에 수많은 암석과 물질들이 있었던 것들을 과학을 통해서 회상을 해내서 알아야 아는 거죠. 그래서 결국 기억은 과거는 머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요, 사실은 과학에서는 이렇게 흘러요. 과학에서는 이렇게 흐르는데 실존하는 인간에게는 과거는 기억 속에만 있고 미래는 다가오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가봐야 알아요. 제가 과천과학관 10년 전에 갔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10년 뒤에 가니까 솔직히 말하면 창고예요, 그냥. 다른 나라 과학관, 우리나라 정도 돈 버는 나라의 과학관들하고 비교해보면 과학교육에 이렇게 투자 안 할 수 있나? 정말 심각하다. 이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5만 달러 갈 수 있나? 안 될 것 같다.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왜? 10년 전에 본 경험이 있잖아요. 제가 10년 전에 봤을 땐 지금 정도의 우리나라가 될 것 같았어요. 근데 10년 사이에 많이 안 달라졌어요. 그러면 지금 이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10년이 지나면 과연 대만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사회적 그런 거를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을까?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정말. 네, 그래서 그럼 이제 과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과거에서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잖아요. 경험과 지식도 사실은 과거로 우리가 경험이나 지식은 전부 과거에서 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잘 기록하고 연구를 해서 현재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알게 해야 미래에 내가 결정을 할 때 그걸 바탕으로 결정을 하겠죠. 삼풍백화점 무너진 기념관 있나요, 지금? 없죠. 그죠?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없어요. 성수대교 무너진 사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거기 무학여고 학생들 수십 명이 죽었어요. 그 강남에서 고등학교 배정이 안 돼서 강북에 있는 고등학교 다니다가 그 버스 타고 다니다가 그 버스에서 죽은 고등학생들이 수없단 말이에요. 엄청난 재난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안 해요. 그 기록을 안 하면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또 발생할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과거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재난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많은 피해를 입었다 하면 거기에서 교훈, 즉 경험과 지식을 잘 정리해서 현재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야 미래에 그 일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겠죠. 재난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아예 없을 수 있나요? 아예 없을 수는 없죠. 그죠? 함께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나중에 암 걸리면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처음엔 절망을 해요. 근데 요즘에 치료 기술이 좋아지니까 동반자로 생각하고 관리를 잘하면 오래 살아요. 재해재난도 비슷하거든요. 안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잘 연구를 하고 현재의 어떤 의사결정을 잘 한다면 미래의 재난과 재해를 덜 피해 입을 수 있는 거죠.
아예 없을 수 있다 생각하면 절망스러워요. 왜냐하면 아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암에 안 걸릴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암에 걸리면 굉장히 절망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나는 살다 보면 암에 걸릴 수 있어. 다만 내 건강을 위해서 난 노력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열고 있어야 문제가 생겨도 받아들이는 게 생기죠. 그래서 재해재난이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되게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리고 사회가 우리가 비교적 선진국으로 간다고 하는 거는 집단적인 사람들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사결정을 할 때 좀 더 잘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거.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네, 그래서 이제 재해재난 대비를 하는데 그러면 이 재해라는 거는 재해재난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발생을 하잖아요. 이제 이건 잘 알아요. 이거는 왜 발생하는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러면 이 발생을 하면은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발생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 발생했어요. 그러면 대피부터 해야 되죠. 그래야 살아요. 거기서 대응한다고 막고 있으면 죽어요. 대피 되게 중요하거든요. 몸을 피신하셔야 돼요. 대피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내가 저걸 막을 수 있어 생각하면 죽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대피. 대피를 했어요. 그럼 이제 다 무너졌겠죠. 여러 가지 붕괴가 벌어지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대피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대피한 다음에 그 사태가 진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예. 복구인데 우리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과학과 기술이 매우 중요한 거죠. 인간이 노력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예방할 수 있는 범위는 있어요. 제가 저기 집이 여기였거든요. 여기 바로 옆에 40도. 네, 저 서울에서 학교 다 다녔어요. 서울에서 학교 다 다녔고 심지어 첫 번째 교사는 여기 언덕 넘어서 있는 경기초에서 교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동네는 굉장히 잘 아는데 이 동네가 조선시대 도읍으로서 50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때 동안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를 했기 때문에 재난이 이 사대문 근처에서는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었어요. 500년 동안에 조선시대 역사가 그렇게 엄청나게 과학기술이 발전한 건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사회적 실천이 재해재난을 막는데 상당히 노력을 한 거죠. 저 강 주변에 홍수가 나도 사실은 사대문 근처에는 거의 난 적이 없어요. 근데 집을 일산으로 옮기려고 막 마음을 먹고 있더니 일산이 잠겼어요. 네. 왜? 거기는 사람들이 다 농경지였잖아요. 네. 그게 인간이 살아온 역사랑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과학과 기술, 그 다음에 사회적 노력이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를 일단은 대피한 다음에 사태가 진정이 되면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구 수준하고요, 일본과 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구의 수준이 달라요. 이게. 우리가 재난이 벌어졌어요? 복구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복구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복구가 되었다라는 것의 기준. 일어난 이전의 상태로. 이전의 상태.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전의 상태는 집을 지어주는 거. 그냥 살만한 곳을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조금 더 제가 보기에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좀 문화적으로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이유가 있는데 대만이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민주주의를 더 먼저 시작했죠. 중국의 그 신해영문부터 시작해서 했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내려와서 만든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만이라고 하는 국가의 정체성을 만들면서 어떤 대만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발전시켜 왔는데 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구는요,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문화까지 생겨야 돼요. 문화까지. 살만한 집이 아니고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문화까지 복원이 돼야 복원이에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게 안정화될 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재난 대비를 할 때 과학에서만 하는 걸로 될까요? 아니겠죠. 역사와 문화까지 같이 연구를 해서
그걸 구현해줘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발생 이전과 이후에 복구된 상태가 같구나, 지속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 나라에 살고 이 마을에 사는 것이 안정적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겠죠. 그 생각이 없으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복구 이전하고, 그러니까 발생 이전하고 복구된 다음에 집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열악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도 왜 저기 산불 나고 이러면 정말 최소한의 거주 공간만 주고 거기에서 몇 년 동안 살게 하고, 포항 지진 때도 보세요. 포항 지진도 결국에 인간에 의해서 발생한 거라고 다 결론 났잖아요. 근데 거기서 기울어지고 무너진 아파트의 사람들이 어떤 그냥 거주만 하면 되는 정도의 어떤 인권의식, 거기에서 그냥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냥 피난처만 만들어주면 되는 것처럼 했지만, 대만에서의 복구의 최종 종점은 그 지역 사람들이 살고 있던 문화까지 복원이 돼야 복원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이죠, 그거는. 근데 이거는 일본도 그래요. 일본도 이따가 설명드릴 이제 고베 대지진도 고베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그 지진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전에 살고 있던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가 복구인 거죠. 그러면 이제 과학과 기술과 역사와 문화 이런 것을 다 총체적으로 바라보고 디자인하고 기획을 할 수가 있어야 재해재난 대비가 완벽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앞에서 서론을 좀 길었고요. 그다음부터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내용을 갖고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누르고 보내고. 손으로 남기시면 돼요. 화면에서. 예, 이러면. 자, 이게 대만 국립과학기술관에 모라쿠시라고 하는 2009년인가 있었던 그 태풍인데, 우리나라에는 영향을 아주 약하게 미쳐서 별거 아니었는데, 대만의 20세기 역사상 거의 최대 태풍이었어요. 제가 이 두 지금 사례를 소개하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지금 삼면이 바다이고 사실상 섬나라죠. 북한에 끝에 있잖아요. 못 가잖아요. 사실상 섬나라라서 대만하고 알고 보면 비슷한 자연 조건이기도 하고 사회적 조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이 대만은 지진하고 태풍이 다 오는 곳이긴 하지만, 지진 피해보다는 태풍 피해가 아주 일상적인 곳이고, 우리가 기후변화 때문에 앞으로 태풍이 위도를 더 북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적의 기억에는 태풍이 캄차카반도까지 올라가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는 올라가요.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위도 한 10도 이상을 점프하는 건데, 그리고 위도 30도 경유에서도 지금은, 그러니까 제주도 바로 남쪽 바다, 상하이 앞바다에서도 지금 태풍이 생겨요. 그죠? 원래 보통 태풍이 발생을 해도 뭐 북이 한 10도 선에서 발전을 해가지고 위로 올라오는데, 이제 10도씩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제 대만에서의 사람들이 태풍 때문에 대응을 했던 것의 지혜를 우리가 좀 배우면, 앞으로 기후변화로 벌어지는, 앞으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어리신 분들 많으니까 10년, 20년 뒤에 당연히 겪을 그런 일들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드리는데, 이 기념관이요, 규모가 지금 제가 되게 많이 지금 화면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해하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큰 전시관이 아니에요. 제가 기억에 이 교실에 한 10배 정도 되는 전시관에 2만 원 내고 들어있어요. 이 전시관은 과학기술관의 10몇 개 전시관 중에 하나예요.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10몇 개 전시실 중에 이거 하나가 이만큼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태풍 모라콧의 교훈부터 출발을 해서 대만과 태풍은 어떤 연결이 돼 있고, 그 복잡한 재난은 얼마나 복잡한 것인지. 이 복잡한 재난이라고 하는 이유가 태풍 때문에 산이 무너지고 도시가 사라지고 하는 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재난 후에 구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도로와 교량 제거는 어떻게 했는지. 근데 이런 거 할 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대만에서의 그 지역의 토착 문화를 교량의 그 문양까지 다 만들어줘요. 대만은 이 산 쪽에 소수민족 되게 많은 거 아시죠? 원주민들, 대만 원주민들. 대만 원주민들은 대만 TV 볼 때 밑에 자막 없으면 중국어 이해 못하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대만 갔을 때 원주민하고 중국에서 오신 분하고 두 분이 결혼하는 장면을 봤는데, 주례가 두 분이세요. 한 분이 중국어로 말하면 원주민 분이 통역으로, 원주민 말로. 두 개 말이 완전히 이해가 안 돼서 따로따로 해요.
그리고 우리 같으면 야 저렇게 말도 다른데 그냥 다 중국어 공부시켜서 통일시켜야 되지 않나? 이 생각하잖아요. 대만은 안 그래요. 그 토착 언어도 하나하나 다 보존하는 게 목표예요. 그게 대만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만 가서 TV 보시면 모든 방송에 다 자막이 들어가는 이유가 유튜브 때문이 아니고 한자라도 따라가지 않으면 원주민들이 그걸 못 읽어요. 네, 그래서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교량 재건할 때도 다리의 그 무늬나 모양까지도 그 원래 토착 그쪽 지역의 문화를 반영한 설계 디자인을 해요. 주택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여기 그래서 이거 토착 문화 보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전시관 갔을 때 놀랬거든요. 이렇게 막 지나가다가 이게 한 중간쯤 되는 거잖아요. 중간쯤 딱 가는데 갑자기 토착 문화를 막 해놨어요. 근데 내가 들어본 곳은 분명히 모라코 재해, 태풍으로 인한 재해를 기념하는 기념관인데 아니 왜 갑자기 토착 문화를 막 보여주지 하고 하나하나 봤더니 이쪽 토착 문화가 특히나 태풍에 집중적으로 피해 입은 지역이 이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했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홍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회복력 있는 도시 건설인데요. 우리가 보통 연 강수량이 우리나라가 평균 한 1,500mm에서 2,000mm 정도 사이에 남부지방의 제주도, 분달레밭 이런 데 가면 한 3,000mm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대만은 비 많이 오는 곳은 3,000에서 4,000mm까지 올라가요. 근데 그게 태풍 때문에 엄청나게 하루에 내릴 때도 있어요. 집중호우로. 엄청나게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는 아주 기본 문제겠죠. 그래서 홍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회복력 있는 도시건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대규모 산사태 및 방제 모니터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실시간 기상 모니터링, 조기 경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자율 재난 예방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요 마지막쯤 가면은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이 재난 재해 예방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 교육을 시켜줘요. 특히나 주말 같은 때는 가면은 이제 부스가 쭉 열려가지고 애들을 막 교육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재난 재해 예방을 하는 그런 과학적 지식과 문화적 지식을 배워서 내가 이걸 미래의 직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진로 교육까지 하고 있어요. 이게 이 대만 국립과학기술관 전부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10몇 개 중에 하나.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거쳐과학관 갔을 때 느낌이 사이즈가 다르죠. 사이즈가 정말 달라요. 그리고 정말 대만은 과학 교육에 정말 돈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이게 2009년에 있었던 태풍 모라코인데요. 영상을 하나만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거 중요하잖아. 예, 600mm 메모리예요. 네, 바람이 날릴 걸 위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10년 안에 이런 일이 저는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과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기술을 열심히 적용을 해서 사회 기반 시설을 이렇게 잘 만들지 않으면 이런 충분히 벌어질 수가 있고요. 여기 기록을 보면 이 태풍이 처음에 이렇게 북위 20도에서 발생을 했어요. 이렇게 돌아가지고 8월 8일 아침에 사실은 태풍이 이렇게 타이베이 있는 쪽, 화량현하고 타이베이 있는 쪽을 강타했는데 이게 태풍이 너무 크다 보니까 비는 요 중부지방, 남부지방까지 엄청나게 내렸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요 표가 이렇게 보이나요? 저거든 잘. 네, 올릴 수 있네요. 네, 여기 지금 강수량이 보면요, 이 태풍 때문에 2,850mm가 왔어요, 비가. 200이 아니고 2,800 하루에. 그래서 상상이 됩니까?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보다 많은 게 하루에 내린 거예요. 네, 이게 아리산이라고 하는 이제 대만 가면 가끔 기차 타고 올라가시는 운해를 보러 간다고 하는 그 산 아닌가요? 그 산에 2,000mm가 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옥산이라고 하는 곳에 2,000mm가 왔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적게 온 데가 1,000mm 정도가 왔고, 엄청나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풍이라고 하는 게 바람만 무서운 게 아니라 비를 끌고 오면 이렇게 많이 끌고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아까 북위 20도에서 끌고 왔잖아요. 최근에 태풍이 상하이 앞바다 30에서도 발생이 돼요. 최근에.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금 만약에 끓어오르는 바다에서 물을 끌어갖고 오면은 한반도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한반도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실제 통계는 673명이 사망을 했어요. 26명이 실종 상태이고 당시 돈 기준으로 해서 농업 피해는 195억 달러. 이거 농업만. 신문해주고 이런 거 다 빼고. 이런 일도 우리나라 충분히 생기지 않을까. 태풍은 여기서 마침 끝나서 다행인데 만약에 이게 대만이 없었고 이렇게 다 비껴나갔고 이렇게 싹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나라 남부지방이 수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태풍이었어요. 뭐라고 이제 그런 태풍이었는데 여기 네. 근데 이때 하필이면 이제 피해가 커진 이유가 요 태풍이 오기 전에 거의 한 달간이 가뭄이었어요. 그래서 토양이 바짝 말라 있는 상태였는데 비가 2,000mm가 때리니까 산부터 다 무너진 거죠. 그래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상태였어요. 네, 2009년에. 네, 강이 완전 말랐어요. 네. 예. 이거, 우리 이번에 강릉에서 많이 봤잖아요. 물이 다 말라버려갖고, 대만 최대의 가뭄이 왔다고 할 정도로 가뭄이 심각했었어요. 이제 비가 오기 시작을 하니까 8월 7일 되는 거죠. 네. 여기서부터 때린 바람 이렇게 내려오면서 태풍은 사실 이렇게 지나갔어요. 이렇게 지나갔는데 비구름은 중남부 지방을 더 많이 때린 거죠. 시간상 그 다음으로 잠깐 볼게요. 잠깐만요. 조금만 더 볼까요? 예. 예. 요렇게 많이 왔고요. 대규모 산사태와 사라진 마을들이 있는데, 요게 산사태로 다 사라진 것들이에요. 예. 이게 이렇게 없어져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산사태의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쪽 마을이 아까 말한 한 600명의 사람들이 매몰돼. 재난이 벌어지면 일단 피신부터 해야 되죠. 벌어질 것 같다 싶으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죠. 무조건 가야 돼요. 예, 이거 이제 8월 13일 날 찍은 거예요. 아까 8월 7일 날 태풍 들어갔고, 예, 수해 전에, 수해 후에 다 쓸려내렸죠. 예, 태풍 오기 전에 비 오고 나서 여기 다 쓸려 내려가고 이제 물이 여기 차 있는 호수가 생겼어요. 어떤 2000mm가 오면 생기는 일이에요. 예, 2009년 11월 19일 날 찍은 사진인데요. 완전히 다 초토화 돼서 아무것도 안 남아 있잖아요. 까오슝시 근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예, 지금 보면은 태풍은 사실 여기를 지나갔어요. 태풍의 눈은 여기를 지나갔는데 비는 여기서 더 많이 내렸어요. 이게 지금 빨간 거 지금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오는 거죠. 지금 여기 빨간색이 2000mm급이에요. 우리나라 연강 수량이 그냥 하루에 다 내려버리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태풍이 강화되면 이런 일이 분명히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하루에 연강 수량이 엄청난 양을 돌파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최근에 거의 하루에 800mm급까지 왔었나요? 우리나라에? 네. 800mm급까지 왔던 것 같고, 1000mm급을 이제 넘어가지 않을까, 조만간. 10년 안에 1000mm 넘는 날을 한 2년에 한 번씩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게 2009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에너지가 엄청나게 올라온 거죠. 지금 북해기선을 딱 지나가는 그 나라에서 아리산 최대 2853mm의 역대급 강수가 온 거죠. 그래서 이쪽 위에 있는 도시들은 사실은 도시 기반 시설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바람 피해 정도만 있었어요. 그리고 홍수가 나도 약간 정도만. 그래서 타이베이가 이때는 큰 피해를 안 입었거든요. 근데 그 밑에 있던 도시들은 거의 다 초토화 된 거죠. 네, 산사태고 토성류들이 이제 쓸려 내려간 모습들, 그 다음에 이 산이 무너지다 보니까 그 산에 피복되어 있던 나무들이 하류까지 쓸려 내려와서 하류의 항만을 다 채운 거예요. 이 사람이 배서한 게 아니고 그냥 물에 쓸려 내려온 것들이 항만을 다 채웠어요. 그 앞에 있는 관광지 호텔까지, 마을까지 지금 다 채운 그런 모습인데, 잠깐 영상이 있으니까 볼게요. 네. 네, 이제 다리가 무너지기까지 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도시 안에 완전히 내려온 나무들을 꽉 찬 거예요. 여기 지금 댐이 무너진 거고요. 안 무너질 수가 있을까요? 2000mm가 오면? 조금 빨리 갈게요, 앞에. 네,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제 보니까, 이런 정도는. 네, 이거는 지금 농경지랑 마을이 통째로 다 사라진 거예요. 2009년 8월 16일 날, 지금 카오슝시 강주변을 찍은 건데, 그 다음에 저기 뭐라 얘기냐면, 바람이 불긴 했는데, 물이 솟구치는 게, 물이 이제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하천수랑, 그 다음에 강수가 동시에 2000mm급이 겹치니까, 물이 막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수구에서 밑으로 역류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정도라고 생각하잖아요. 여기는 하루에 그냥 위에서 물이 퍼부으니까 눈으로 봤을 때 물이 밑에서부터 위로 막 이렇게 전체적으로 뻗부지라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 상태가 된 거죠. 이쪽 농경지는 뭐 완전히 다 초토화가 됐고 이쪽 마을도 지금 다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우리나라에서는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보일 만한 그런 일들이었는데 하루에 다 본 거죠.
2009년 8월 9일 날 가오슝시 근처에 있는 강이에요. 엄청난 양이 내리니까 순식간에 그 물이 거대한 진흙덩어리가 돼서 진흙덩어리 엄청난 고압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정도 논을 건진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사람들이 물이 밑에서 막 위로 치고 올라갔다는 거죠. 1층은 다 잠긴 거고, 위에서 다 이제 내려다보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한 마을이 통째로 다 사라졌죠, 여기까지가. 핑퉁이라고 하는 지방이네요.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타이완도 산지의 면적이 전체 국토 한 80%가 되거든요. 비가 오면 엄청난 재해를 만들 수 있는 요건을 갖고 있죠. 우리도 70% 정도가 산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이거 지금 이 호텔이 통째로 무너졌어요. 지금 이거 무너진 게 호텔이에요. 8월 9일 날 비는 8월 8일 날부터 오기 시작했는데 건물을 안 지날 거라 생각했지만 그 호텔 안에서도 사람들이 뭐 죽거나 다치는 일이 생겼던 거죠. 뭐 설마 이제 호텔 같은 게 무너지겠어? 하지만 비가 그렇게 오면 이런 일이 생겨요. 그냥 강 주변에 가까운데. 예, 강호기록 갱신은 뭐 말도 못 하고요. 이거는 아마 타이완 역사상 최고인 것 같아요. 이런 자료들도 이 과학관에서 다 얻은 거거든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보를 남겼어요. 그래서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죠. 네, 지금 강수량이 증가되는 게 시간 단위로 올라오잖아요. 강우 기록이 뭐 아까 말씀드린 뭐 2,800, 2,600mm인가요? 그 정도를 하루에 내렸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남부지방 8개 외딴 섬은 고립되고 다리가 다 붕괴돼서 타이완 남부의 그 까오슝 그 근처에 있었던 섬들도 다 고립된 거.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재난 극복의 영웅들인데 재난이 벌어지면 국가 시스템을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해도 국가가 먼저 나설 수 있을까요? 지금 대만하고 그 일본하고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움직이는 힘보다 인간이 움직이는 힘이 더 빨라요. 더 빨라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좀 중앙집권 국가잖아요. 나라 시스템 잘 만들면 모든 사람이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근데 위기가 벌어졌을 때 국가보다 시민의 힘이 빨라요. 그건 일본과 대만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재난 극복의 영웅들 중에 물론 뭐 소방관이나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평범한 시민들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대만 군대가 여러 가지 뭐 물자를 가지고 공급한 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있는데 제일 처음은 소방관들과 일반 시민들.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그럼 어떻게 재난 극복에 참여하게 됐느냐. 그리고 대만이 IT 국가였기 때문에 성공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복구 과정에서 뭐 하나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인터넷 시대가 되고 하니까 SNS가 있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냥 인스타에 올리고 SNS로 공유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인스타 안 쓰는 사람은? 페이스북 없는 사람은? 저 인스타도 없고 페이스도 없어요. 좀 약간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IT 교과서도 쓰고 있어요, 지금. 저는 안 좋아하지만 그걸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쓸 수 있는지는 써요. 쓰고 있는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을 처음 써본 1000명 중에 1명일 거예요. 우연한 기회에 제 후배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거의 상위 톱10 안에 들 정도로 빠르게 사용했던 연구를 했던 후배가 있어요. 그 친구 덕분에 그 친구 사무실에 가서 인터넷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미국에 있는 소식을 실시간에 할 수 있다. 그것도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너무나 놀랐거든요. 당시에 인터넷이 깔려있던 집이 전국에 1000곳도 안 됐어요. 그때 봤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깔리기 전에 특수한 오피스에서만 깔려있던. 그래서 압구정동에 인터넷 라인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압구정동에 인터넷을 쓰는 사무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를 가서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PC통신이 있잖아요. PC통신이 뭔지 아세요? 컴퓨터를 전화기 선으로 연결해서 전화기 대 전화기를 PC에서 연결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건 전화번호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인터넷보다 훨씬 범용이죠. 전화선만 뚫리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인터넷은 내가 SNS는 회원가입을 안 하면 못 쓰는 게 많아요. 차단되는 게 많고. 근데 대만이 PC통신에서 SNS로 넘어갈 때 그 PC통신에서 쓰던 텍스트 기반 통신망을 안 죽였어요. 그것을 인터넷에도 쓸 수 있게 그대로 범용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 그 망에 들어가서 급한 일이 생기면 방을 개설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화선만 꼽을 수 있으면 스마트폰이든 전화선이든 뭐든 연결만 되면 텍스트 기반이니까 아주 가느다란 전파만 잡혀도 접속이 되죠. SNS는 기본적으로 앱이 무겁기 때문에 안 뜨는 것도 있어요. 특히나 광고 이런 게 걸리면 안 뜨고. 근데 걔는 텍스트 기반이라서 다 떠요. 그러면 재해가 벌어졌을 때 엄청나게 빠르게 망이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타이완에 있는 어느 대학교 학생들이 만든 것을 인터넷으로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전 국민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심심풀이로 늘 어떤 방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고 이게 지금까지 있어요. 2009년에도 당연히 있었겠죠. 이게 복구 과정에서 엄청난 역할을 한 거예요. 아까 초토화된 남부지방 집이 남아 있었겠어요? 전화가 됐겠어요? 근데 어느 집에서라도 전화선 하나만 따면은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컴퓨터 열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네 지금 마을이 어떻게 고립되어 있고 몇 명이 죽었고 어디가 이걸 다 올리는 거예요. 국가 시스템이 무너져도 그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BBS라고 그래요. 예. PC통신에서 사용했던 BBS망을 통해서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타이완 타이베이 시내에 있는 그 민주공원, 중정공원 이런 곳에 사람들이 집결을 해서 물자와 도우러 갈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물건들이 그렇게 모여서 남쪽으로 공급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국가가 움직이기 전에 시민이 먼저. 그러면 시민이 재난재해 대비 교육을 많이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해결 방법들도 시민들이 갖고 있어야 되겠죠. 나라보다 지자체보다 시민이 먼저 움직여요. 그래야 사실은 위기가 극복이 됩니다. 국가망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요. 공무원망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그럴 때 대만이 그 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주고받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국가랑 연결되면서 많은 것들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게 약간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게 그거예요. 이게 PTT가 그거예요. 예.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들이 이제 국가에서 만든, 그 다음에 이런 또 대학에서 만든 이런 망들하고 계속 연결되면서 정보가 구도화되면서 각각 지역에서 어떤 끼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알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피신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호물자가 어디로 가고 있다. 그것도 알아야 거기 가서 구호를 받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도
다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타이완이 이런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 IT 분야에 굉장히 선진 국가이기 때문에 2009년의 제를 굉장히 그래도 현명하게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볼게요. 그다음 교량 복구를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하나 잠깐 보여드릴 게 있는데 어, 잠깐만요. 저 뒤에 보시면 무지개 색깔 보이죠? 이게 그쪽 지역의 패턴이에요. 컬러. 그쪽 마을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는 뭐 오방색 비슷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쪽 마을 사람들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다리에도 그 색깔을 다시 페인팅을 해주는 거예요. 예, 다시 자기 마을이 돌아왔다 이걸 느끼게 해주려고. 이게 지금 다리마다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1월 상교인데, 이게 하늘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거의 이렇게 꺾어진데, 이거 이제 이런 것도 보면은 다리에 특이한 문양들 막 새겨놨잖아요. 그리고 여기 무슨 기념탑 같은 것도 이런 모양이고, 이게 그쪽 지역의 문화랑 상징과 연결되는 것들을 같이 해가지고 복구가 된 자기 지역이 예전에 우리가 살던 그 마을이야 라는 느낌을 주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그 마을의 전설 이런 것까지 연구를 해서 그런 건축물에도 디자인을 해줘요. 네, 여기도 그렇죠. 우리 뭐 서울 한강에 이런 무늬 막 해놓으면 약간 이상한 느낌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쪽 지역 사람들은 이게 전통무늬예요. 그러니까 기왕에 서울의 다리에도 경복궁에 있는 무슨 전통문양 이런 거 좀 새겨놓으면 아름답지 않을까요? 요즘에 뭐 K컬처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앞으로 막 사진 찍으러 많이 갈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게 이제 그런 지역 사람들의 어떤 그런 역사와 전통 문화를 이제 되살려주는. 여기에 요쪽 그 1월 상교가 있는 지역에 그쪽 지역에 살고 있던 민족들의 전설을 거기다가 이제 그림으로 그렸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잠깐만요. 하나 있었는데 교량 복구해서요. 요거 하나만 복고 갈게요. 잠깐만요. 조금만 앞으로. 여기도 이런 식이에요. 터널 안에도. 터널 안에도 이런 식이고. 여기 보면은 이제 터널 위에 콘크리트로 돌을 덮으면서 요 부분에도 이제 그쪽 지역의 어떤 문양 이런 것들을 그려준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꾸준히 반영을 해준 거예요. 여기도 계속 그렇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넘어갈게요. 이런 다리에 이런 뭐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굉장히 세밀한 배려잖아요. 그러니까 복구의 끝은 그쪽 지역 사람들이 살고 있는 문화까지 복구될 때까지 해주는 게 그냥 피난처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과학이 많이 중요해지는데, 타이완도 이제 한 2000mm 넘는 비를 겪고 나니까 이제 강수량이라고 하는 게 지형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 도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절실함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강수량을 견딜 수 있는 정도의 도로 건설을 기획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도로 건설뿐만이 아니라 도로에 연결되는 뭐 사면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설계를 해서 공사할 것인지 이런 게 전부 과학과 기술의 분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최신의 기술과 과학을 동원해서 다리와
딱 설명해 드릴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아, 자, 이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인공위성에서 받은 정보, 그 다음에 항공사진, 그 다음에 근접 드론까지 띄워서 그 피해를 입은 지역을 전부 3D 스캐닝을 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산사태가 발생했는지,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도 하는 거죠. 비가 이만큼 왔을 때 어디서부터 쓸려 내려오는지 다 해가지고, 그럼 어디서부터 복구를 어떤 방식으로 하면은 예전에 있었던 피해를 막을 수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죠. 굉장히 지구과학과 이런 과학을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무너진 사면을 복구하고, 그 다음에 도로를 복구하고, 다리를 복구하고, 이런 식으로 간 거죠. 그래서 영속성 있는 도로 건설이 이 타이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됐던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제가 제일 당황스러웠어요. 딱 지나갔는데, 아니, 왜 이제까지 이야기 잘하다가 전통 문화를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소개하지? 하나하나 가서 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죠. 이 전통 문화가 복구될 때까지가 복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를 입었던 지역들의 원래 전통 문화가 이런 것이었고,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타이완 지역과 정부와 시민들이 어떻게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쭉 다 전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가서 이쪽 남부 지역에 타이완 전통 문화를 많이 보고 왔어요. 많이 보고 왔는데, 야, 이게 정말 과학관에 있을 내용인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근데 과학관에 있을 내용인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의 목표가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과학 자체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를 그대로 느끼고 향유할 수 있을 때까지 그 기반을 다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게 최종 목표인 거죠. 그래서 학교를 설계하거나 이런 거 할 때에도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하는 것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재해는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다. 공존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공존하기 위해서는 기상 기후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지질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서 내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해는 우리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여기에 보면은 태풍이 대만에 어떤 식으로 와서 어떻게 피해를 주는지 그런 구체적으로 잘 안내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재해 예보 교육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만약에 산사태가 나면 어떤 식으로 나게 되는지 그 구조를 이제 어떤 영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실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여기에 저도 이거 깔아놓긴 했는데 한번 깔아봤어요. 여기서 한 거 이제 대만 국민을 위해서 만든 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세부 지역의 그런 기상 정보들을 바로바로 알려줄 수 있는 앱 같은 것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 모니터링을 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위성 정보라든지 항공 정보, 그다음에 드론 정보, 그다음에 개인 정보를 융합해서 4개 정보를 융합해서 시민들에게 빨리빨리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었는지. 그래서 이걸 다원 측도 감측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나라 말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것들이 핸드폰 앱을 통해서 다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재해 예방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이제 지역별로, 커뮤니티별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학교가 재난 대비를 위해서 어떤 교육들을 계층에 따라서,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서는 각각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잘 만들어 놨고요. 재예방 활동. 그다음에 이제 토양 및 수자원 보전 및 재난 예방 교육인데, 요게 그 코너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가면은 이제 토양 및 수자원 보전을 하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가 하는 건데, 여기 있는 것들은 학교에 빌려갈 수 있는 그 실험, 그 다음에 그 교육 자료들이에요. 빌려갈 수도 있고 여기서도 교육도 하고, 주말에는 이런 전문가들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요 도구들에 대한 안내는 잠깐만 영상으로 볼게요.
그러니까 홍수가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학교에 가서 교육할 수 있게 만든 자료들이에요. 보드 게임처럼 돼 있는 것들도 있고요. 각각의 이제 사진들을 보면서 이게 어떤 현상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는 자료들도 있고, 뭐 퀴즈 같은 거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넘어갔네요. 토성류가 흐를 때 그 경보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안내, 뭐 퍼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빌려가서 교육할 수 있게 잘 돼 있어요. 박물관에서 대여할 수도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우리 고천과학관에도 학교에서 빌려가는 교육도구 있는 거 아시죠? 1층에 대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만큼 되는 건 좀 없고 그래도 있긴 있어요. 제가 여담인데 저기 네덜란드 갔을 때 과학교육 실험 도구를 학교에서 빌려갈 수 있는 키트가 100개가 넘는 지역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럼 학교에서 그걸 통째로 가방에 있는 채로 빌려가서 수업하고 반납하면 돼요. 학교에 없는 것들, 그런 것들까지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도 누군가 과학교육을 열심히 공부한 분들이 만든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일본 효고현 남부 한신 아와지 지진인데요. 1995년에 있었던 건데요. 1995년 1월 17일 오전 9시 46분. 자, 1월 겨울이잖아요. 그죠? 5시 46분 다 잘 때 일어난 엄청난 지진인데요. 일본 효고현 아와지 섬 북부. 아와지 섬 그러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고베 남쪽에 있는 이렇게 타원형으로 긴 섬이에요. 그 섬의 북부 지역은 다 날아갔어요. 다 붕괴되고, 그 다음에 그 고베 남쪽 바닷가 다 망가지고요. 진앙으로 깊이 14km 지점에서 일본 기상청 규모의 7.3의 대지진이 신의 한복판에서 벌어진 거죠. 그래서 6,400여 명이 사망을 했어요. 아까 대만보다 훨씬 많죠. 6,400명이면 엄청난 사람이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정도 죽었으면은 부상자라든지 재해를 입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게 많겠죠. 10만 채의 주택이 완파됐어요. 10만 채가.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죠. 만약에 서울 시한복판에서 지진이 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대재앙이고요. 상상 못할 건데, 요 영상 하나 뉴스 잠깐 볼게요. 요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무너진 게 고가도로인데 고속도로거든요. 일본은 도심 구간은 고속도로가 전부 고가도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일본이 국토는 우리보다 훨씬 넓은데 산지가 80%잖아요. 인구는 1억 2천이잖아요. 근데 공사도 짓고 도시도 필요하니까 생활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고속도로를 만들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고가도로로 만들어요. 지진이 이렇게 많이 나는 나라에서. 그죠? 지진이 일상의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만든 이유도 지진 규모 7 이하 정도까지는 견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만든 거죠. 만들었는데 심해 구간이 다 무너졌어요. 또 가끔 일본 가면은 이제 고베 갈 때는 이 무너진 구간을 지금 복구돼가지고 복구를 우리나라 같으면 사실 복구하면 야 이거 이렇게 무서운데 고가도로 만들어야 돼? 그냥 땅에 깔면 안 돼? 할 수 있는데 다시 고가도로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베에 갈 때 간사이 공항에서 고속버스 올라타면은
고베 시내까지 계속 고속도로예요. 근데 그만큼 기술적으로 자신이 있다는 거죠. 다 무너졌어요, 이거. 다 무너졌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실을 아니까 고베는 일본을 갈 때마다 고속도로를 타면은, 야, 또 지진 나면 괜찮을까? 이 걱정 항상 하기는 해요. 근데 일본을 제가 이제까지 한 60번은 다닌 것 같고, 지진도 많이 겪어봤는데, 사실 일본에서는요, 제가 태풍을 2번 겪어봤어요. 같은 태풍을. 근데 멀쩡하더라고요. 한 번은 오키나와에 가서 10여 년 전인데 10여 년 더 됐어요. 오키나와에 있는 호텔을 갔는데 출발하기 하루 전날 태풍이 들이쳤어요. 그래서 근데 태풍이 일기도를 보니까 호텔 진짜 태풍의 눈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마을 일대에 있는 나무는 다 부러졌어요. 근데 창문은 한 장도 안 깨졌어요. 자는 동안 건물 꽤 흔들렸거든요. 근데 태풍 힘이 너무 세니까 일어나 보니까 마을에 심어져 있던 야자수는 다 부러졌어요. 근데 이제 다음날 아침에 비행기 타고 그때는 직항이 별로 없어서 옛날이라 이제 오사카로 와서 우리나라에 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나가공항으로 가가지고 비행기 아침에 탔어요. 그 태풍 지나가니까 9시 반에 비행기 뜨더라고요. 떠서 이렇게 가는데 저쪽에 태풍이 보여요.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도니까 오사카는 이제 직선이니까 간사이공항으로 비행기는 가는데 저쪽 멀리 막 이게 정말 구름이 막 보이는 거예요. 막 정말 소름 끼쳐요. 소름이 막 끼치는데 비행기 가더라고요. 가서 내렸어요. 근데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가 출발하려면 3시간 남았어요. 3시간 사이에 태풍이 오사카로 들이치는 거죠. 근데 들이쳐서 상륙 직전에 비행기가 떴어요. 날개가 막 바다바다 막 떨면서 올라가는데 지금도 막 그때 생각하면 소름이 막 끼쳐요. 왜냐면 하늘에서 봤잖아요. 그걸 겪었고 같은 태풍을 2번 맞았는데 인생에 2번 경험이었는데 괜찮았거든요. 재난재해 대비가 잘 돼 있는 나라는 가도 안 죽을 것 같아요, 사실은. 죽을 것 같진 않고 죽을 것 같은 경험만 하는 거죠. 2번을 했어요, 2번을 진짜. 근데 일본은 어쨌든 지진 대비가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이거를 이제 이때의 상황을 기억하기 위해서 인간과 방제 미래 센터라는 걸 지었어요. 5층짜리 5층인데 우리나라 건물을 따지면 10층 정도 되는 높이예요. 전시관이니까. 전시관 높이 되게 높은 거 아시죠? 그래서 서구관 동관에서 2개를 지었는데 이쪽 벽에는 그 지진이 일어났던 5시 46분 1995년을 기억하려고 벽에다가 이렇게 새겨놨고, 여기는 이제 7.3 매그니튜드 해가지고 규모 7.3이었다. 그게 위도, 그 다음에 시간까지 표시를 해서 벽에. 그리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일본의 건축에 대한 자부심인데, 지진 그렇게 났던 곳이잖아. 이 곳이 지진 나서 다 무너지는 그 바닷가에다가 다시 집을 지은 거예요. 근데 통유리잖아요, 지금. 이거 같은 규모의 지진이 와도 안 깨질 거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이걸 또 지을까요? 네. 근데 그 정도로 높여서 지었다 그래요. 그 이상의 지진이 와도 견딜 수 있게. 그래서 가보면 바깥에 건물은 유리는 다 통유리로 돼 있고 안에는 아주 튼튼한 콘크리트로 돼 있어서 볼만한데요. 관람 동선이요, 굉장히 공산주의예요. 자유관람이 되는 구간이 일부고, 여기 도착을 하면 시간대에 기다려서 일제히 엘리베이터 태워서 올려보내요. 그리고 4층에 있는 영화를 반드시 봐야 돼요. 단 안 볼 수 있는 사람은 심장이 약해서, 아니면 임산부 이런 사람 빼고는 다 보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교육을 시키려는 거니까 막 풀어놓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그때 재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복구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영상을 보고, 무너졌을 때 마을이 어떤 모양이었는지를 쳐다보고 그 밑에부터는 자유관람.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봐야 돼요. 강제로 봤어요. 무섭더라고요. 이게 5.46의 충격이 여기에서 지금 하는 영상인데, 이게 실제 정면이 아니고 미니어처 만들어서 다 찍었어요. 실제 모양인 것처럼. 그래서 이 감독이 인스타에다 올려놓은 거가 오픈되어 있어서 살짝만 볼 수 있는데,
2002년에 제작한 인간과 방제 미래센터의 전시 영상이에요. 이게 영상이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당시에. 다 미니어처 만들어서 찍은 거예요, 실제처럼. 너무 실감나요. 이 사람인데, 예. 왜냐면, 너무 지진이 심각해서, 뭐, 비디오라든지 영상 이런 게 다 녹아버리고 타버리고 눌려버리고 남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삼풍백화점 때도 실종 상태를 못 찾은 사람들 많은 거 아시죠? 콘크리트 더미에 눌려갖고 순식간에 가루가 돼갖고 못 찾아요. 근데 사람도 그럴지언데 이런 물건들이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나중에 보시면 어디 은행 같은데 돈이 이렇게 있었나 봐요. 현금이. 이게 동전 압력으로 눌려가지고 거대한 금괴가 됐어요. 동전의 형태가 알아볼 수 없게. 그게 지진의 무서움이죠. 건물하고 같이 있게 되면 그런 재앙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진을 함께 복구한 과정은, 요거는 우리나라 영상이 하나가 있어서, NHK 영상인데요. 이거 잠깐 볼게요. NHK에서 교육 자료로 만든 영상이에요. 우리나라 EBS처럼 NHK가 만든 교육 영상 되게 많거든요. 한번 일본에서 그런 거 사용하시면 되게 괜찮아요. 이거 지금 한신 대진 때 무너진 지금 고가도로예요. 1995年1月17日午前5時 이건 영상이에요. 거의 핵폭탄을 맞은 거랑 비슷한 정도예요. 상태가. 이게 원래 집이 있던 곳인데 집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 히로시마의 시내 원폭 터졌을 때랑 비슷하다고 그래요. 네, 여기도 지금 이제 보란티어, 이렇게 발런티어 얘기를 하는데, 이 재해가 벌어졌을 때에 제일 먼저 출동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고베에 있는 고베 생협이었어요. 생활협동조합. 우리나라에는 생협이 크게 한살림 생협, 제가 근무했던 회사 교사인데 제가 회사로 한 7년도 있었어요. 네, 거기서 교육팀장으로 있었고요. 거기든지 아니면 뭐 자연드림 하고 있는 곳이든지 아니면 둘의 생협, 그다음에 여기 대학교 생협들 몇 곳 있잖아요. 이 생협이 일본에서는 전체 물류의 50%를 일본은 생협이 움직여요. 생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생협은 가정으로 방문해서 물자를 다 공급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실과 물류센터와 가정으로의 쌍방향 연결 시스템. 쿠팡은 던져주고 그냥 가버리죠. 택배도 던져주고 가잖아요. 생협은 받아가요. 주문서를 집에서 받아가거든요. 온라인으로 다 주문하는 게 아니라 주문서를 방문해서 받아가, 일본은. 아직도. 온라인으로 주문도 하긴 하는데. 그리고 거기서 발생한 생협에서 가져간 쓰레기들 있잖아요. 수거해 와요. 자원화시켜요. 그러니까 쌍방향 소통이 되잖아요. 조합원하고. 근데 일본은 50%가 생협으로 움직이니까 지진 나자마자 고베 생협과 고베 주변에 있었던 생협들이 모든 물자를 다 들고 생협 트럭에 물건을 싣고 고베를 향해서 다 간 거예요. 지자체나 국가보다 빨랐던 거죠. 그래서 이 고베 대지진 때도 민간에서의 움직임이 지자체나 국가의 움직임보다 빨랐어요. 그래서 초기에 사망자를 줄일 수 있었어요. 겨울인데. 그래서 생협처럼
이런 우리가 왜 지금 물류센터 쿠팡에서 싸게 사니까 다 좋으시잖아요. 재난이 생기면 쿠팡이 나를 도와줄까요? 네? 심지어 저기 경북에 산불 나갖고 물류가 끊기니까 배송도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쿠팡을 비롯한 모든 배송이 안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쪽 지역에서 배송이 주문이 나오면 배송이 안 되니까 배송을 팔지도 않아요. 파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완전 고립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일본은 전체 물류의 50%를 생협이에요. 제가 생협을 해서 일을 해봐서 알아요. 요즘 일본 생협 많이 가봐서 알고. 제가 일본에 있는 한 5개 생협하고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가보면 정말 일을 잘해요. 조합원들하고 상호작용을. 그러니까 거의 제2의 지자체예요. 생협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만약에요. 집에서 누가 고독사로 죽었잖아요. 공무원보다 생협이 뭔지 알아요. 주문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금방 알아요. 가보면 분명히 사망했어요. 그래서 공무원보다 생협 실무자가 조합원 사망을 훨씬 빨리 알기 때문에 일본은 지자체가 중요한 일들은 다 생협하고 의논을 해요. 공무원 숫자보다 훨씬 많잖아요. 가정 방문하는 숫자가. 그러니까 일본은 이게 있다 보니까 고베에 대지진 났을 때도 지진이 아침에 나잖아요. 그날 오후부터 인근 생협들이 다 물자를 가지고 길을 뚫고 공급을 시작을 한 거죠. 무상 공급. 물류센터에 쌓여있던 걸 그냥 돈도 안 받고. 그래서 여기 그 볼런티어 그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그 방제 자원봉사자의 날이 있어요. 그 정도로. 예. 방제를 하는데 자원봉사자 역할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게 그 촛불로 지금 그거 기념하는 거예요. 이거 잠깐 보여드렸고요. 예. 여러분 가끔 여기 NHK 포스쿨 여기에 들어가시면 일본과 관련된 교육 자료들 볼만한 것들 많이 있으시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지진재해 기억을 남기는 코너가 한층 다예요. 그러니까 지진재해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1995년 1월 17일 아침 5시 46분에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영상부터 출발을 해갖고 무너진 사진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많은 사진들이 재해 때문에 생겼던 그 당시 기록들을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올려놨어요. 여기 보통 벽에 있는 것은 그 사진들이고 그 밑에는 그 당시에 물건들, 지진 때문에 기억해야 될 물건들인데 요 가운데 있는 건 골프채가 다 부러진 지진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하고 밑에 뭐 이제 무너진 배전반, 그 다음에 뭐 그 벽돌들, 그 다음에 요거는 하수구에 그 철로 된 그거잖아요. 이게 압력으로 다 휘어가지고 고무로 만든 것처럼 말랑말랑해져 있고요. 여기 지금 있는 게 그 돈인데, 현금인데, 이게 다 눌려갖고 거대한 금괴가 됐어요. 하나를 쪼갤 수가 없어요.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그래서 이건 이제 이 첫 번째 코너는 아마 이제 그 공포가 다가왔다.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이 뭐였는지를 당시의 사진들로 쭉 다 보여주고 있고, 예, 그 다음에 그 물과 진흙이 어떻게 덮쳐왔는지 하나하나. 예, 그 다음에 아무런 생각도 안 났다. 이 상황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는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이게 그 동전이고, 그 다음에 뭐 지진 피해가 있었던 걸 기록했던 뭐 자료도 이런 것들까지 시시콜콜한 거 다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다 갔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런 데가 있나요? 없죠? 없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가족을 잃은 상실감이 어떤 것인지. 그렇죠? 자고 일어나니까 가족이 없어진 거예요. 나는 이 방에서 살았는데 옆방에 있는 가족은 죽은 거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혹은 우리 가족은 살았는데 친척은 다 죽었어요. 그런 거. 그래서 필사적으로 어떤 했던 일들, 그 다음에 뭐 안전과 뭐 불안 뭐 이런 것들은 뭐 말도 못하고요. 계속 그런 내용들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구호물자들이 어떻게 왔는지, 뭐 빵 이런 거
것들도 이게 상자에 담겨서 막 바로바로 근데 공부되기 시작을 했어요. 신기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정부 물자보다 먼저 왔어요. 그다음에 피난 생활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피난 생활도 보시면요. 여기 보면 요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거 캐릭터 인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이 힘들어하니까 캐릭터 인형 이런 거 쓰고 막 이렇게 마음을 달래주는 거예요. 뭐 힘들다고 막 혼자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연극도 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끊임없는 그런 그 피난지의 생활, 이게 한 해 끝난 게 아니거든요. 수년 동안 이게 도시가 통째로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피신시켜도 멀리 피신을 못 시켜요. 가까운데 일단 급한 건조물을 세우고 거기 일단 사람을 살게 하면서 사람이 있어야 복구를 하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건 아마 그 피아노 아니 저기 악기 같은 거를 이렇게 왜 파이프를 묶어갖고 악기처럼 쓴 것 같아요. 의자 학교 애들 책상 있는 거에다가 묶어가지고 이거 아이들 갖고 놀았던 인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그 당시의 생활사들을 막 보여주는데요. 이거 뭐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학교나 뭐 공원 같은 거 어린이 동물원을 실제로 못 가니까 이렇게 동물원을 종이접기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했나 봐요. 근데 고베의 동물원 되게 유명한 거 아시죠? 고베주. 이게 산 언덕에 있어요. 그 언덕에 있는데 그 동물원의 모습을 이렇게 종이로 접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네, 이런 과정들을 뭐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 그 다음에 뭐 어떤 고통들이 있었는지 뭐 그런 것들. 이게 여기 플로피 디스크 1.44 드라이브 이거 아세요? 옛날 거? 예, 정말 기억하시는 분 앞에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20세기 분들은 기억하시는 21세기 사용이 사라진 이런 것들에 이제 기록했던 것들을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컴퓨터화가 좀 늦었어요. 늦은 이유가 팩스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깔려 있었고 팩스가 코로나 때까지 돌아갔던 거 아시죠? 일본은 전국에서의 그 코로나 환자 집계를 팩스로 했어요.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사람들보다 팩스 쓰는 사람이 훨씬 많아서 팩스로 하고, 그 다음에 요 아마 플로피는 제가 보기에 컴퓨터용 플로피가 아니었을 거예요. 이게 그 워드 프로세서라고 하는 거 아세요? 타자기랑 컴퓨터 기능이 결합되어 있는 문서 입력 기계, 일본어로 와프로라고 하는, 그게 대학 교수들부터 시작해서 학교에 다 보급돼 있었거든요. 거기에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당시의 문제점들을. 근데 문제는 이게 온라인하고 연결이 안 되니 거기에 드라이브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대로 다 있는 거죠. 그 기록들이. 예, 아마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제가 와프로를 마지막에 써본 사람이에요. 예. 저희 그 예전에 지도 교수님이, 학부 때 지도 교수님이 그 일본 효고 교대인가 어디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이라 연구실에 이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자료를 다 이걸로 만드세요. 와프로로. 그래서 제가 옆에서 다 쳐드렸어요. 네, 이게 보니까 기억이 나네. 그걸 거예요. 아마 당시에 일본에 컴퓨터 썼던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네, 그다음에 그런 기록들을 다 남겨놔요. 이렇게.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재앙으로부터 배운다 그래가지고 뭐 예술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해왔던 거. 여기까지가 한 층에 다 전시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이거 다 보고 오면요 정말 좀 많이 숙연해져요. 당시에 재난의 시작에서부터 복구 과정이 이렇게 디테일하고 힘들었구나. 내가 여기에 있었으면 정말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심지어 물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도로에 아스팔트 위에 물 흐르잖아요. 그러면 비 오면 그건 그냥 바켓에 담아서 그냥 가라앉혀서 먹는 거예요. 필터도 없어요. 그것도 괜찮은 물이에요. 괜찮은 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진, 재해와 부흥, 생과 죽음의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그때 복구를 위해서 사용했던 도구들, 뭐 톱, 전기톱 뭐 이런 것들까지 하나하나 다 전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그 무너진 그 마을에서 사람들이 가족을 찾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뭐 디오라마 이런 걸로 다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영상 하나하나마다 다른 스토리들이 계속 영상으로 흘러요.
한참 보고 있으면 이렇게 많은 자료를 참 정리 잘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것도 다 그래요 지금.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제 무엇보다도 추위에 떠는 겨울이니까 너무 힘들었고 고립돼 있었고 뭐 그런 것들. 네,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있었던 일들. 뭐 이게 처음에 지진이 일어나자마자 그 다음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기록을 해놨어요. 이런 것들도 사람들 다 체육관에 이제 그나마 안 무너진 체육관에 모여 앉아가지고 하루하루에 그냥 생활을 하는 게 이게 1년 이상. 제가 뭘 기억하냐 하면 95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러면 거기에 무너진 것 때문에 그 주변에 집에도 못 들어가던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원하는 인력들 있잖아요. 숙소가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서울교대 체육관이 이렇게 쓰였어요. 체육관이 다 봉쇄되고 거기에 그 삼풍백화점 구호 인력들, 그다음에 삼풍백화점 때문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가족들이 나올 때까지 갈 데가 없잖아요. 지켜봐야 되니까. 그리고 나오면 DNA 검사 뭐 이런 거 해야 되고 하니까 거기에서 그냥 1년 내내 계신 거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있었어요. 근데 이 고배는 몇 년 있었던 거죠. 몇 년. 이런 상태가. 네. 복구가 그만큼 힘들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고요. 이렇게 텐트 생활을 굉장히 오래들 했어요. 진짜 뭐 집 이런 거 지을 건축자재 이런 게 없으니 그냥 텐트 안에서 그냥 생활하고 견뎌나가고 이런 것들.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게 고배가 겨울에도 영하 1도 이하로 많이 안 떨어져요. 제주도랑 기후가 비슷해요. 그래서 그나마 좀 괜찮았던 것들이고요. 당시에 뭐 기록들, 뭐 이렇게 무너진 집의 모습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주 실감 있게 다 만들어놨고요. 더 좋은 거는 여기에 그 자원봉사로 와 있는 분들이 연령대가 60에서 80대. 당시에 이 지진을 겪었던 분들이 계시면서 관람객들이 오면 옆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굉장히 실감나게 당시 있었던 일. 눈으로 다 보셨던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 실버 세대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일본은 여기뿐만이 아니고 지역에 수많은 과학을 공부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이거 오늘 재해재난 이야기를 하지만 일본에는 지역에 1000개가 넘는 생물 관찰회라는 게 있어요. 시민 모임이에요. 생물 관찰회라고 아마 일본어로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텐데 거기에 이런 지역 주민들, 그다음에 그 지역의 대학 전문가들, 그다음에 교사 학생들이 일종의 클럽처럼 가입을 해서 지역에 있는 생물을 관찰을 해요. 그래서 데이터들이 쌓여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문가들이 쌓은 데이터랑 그 생물 관찰회가 쌓은 데이터의 차이가 크질 않아요. 비슷해요. 그 정도로 국민들이 과학에 대한 소양이 높은 거죠. 네. 근데 이것도 일종의 그런 거 일환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당시 무너진 모습들 같은 것도 다 실감 있게 다 보여주고 있고요. 실감 있게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진제 학습 코너는 여기 이제 하나하나 클릭하면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자기가 이렇게 소리로, 영상으로 이제 들어볼 수 있게 다 만들어 나갔고, 지진제 복구 연구해가지고 일어난 때부터 해서 그 다음에 복구될 때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굉장히 과학교육이 많이 적용되는 건데 방재, 감재 체험인데 이제 방재를 하든지 아니면 재해를 좀 줄이든지 하는 것들을 요만한 미니 코너예요.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는 테이블보다 작은 코너인데 아이들 2-3명이 오면은 그 코너에서 자기 혼자 공부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상시에 사용해야 되는 물품들이 뭔지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체크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옆에 있는 것들이 이제 워크시트인데 누구나 가져가서 체크해서 집에서 해볼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갖고 온 것들인데, 이런 우리들의 방제 이렇게 페이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이런 워크시트가 그 주제별로 다 돼 있어요. 이렇게 워크시트랑 이렇게 이런 코너가 한 8개 정도 코너가 돼 있어서 자기 혼자 가서 공부할 수 있게 쭉 다 돼 있고요. 그 지진이 났을 때 어떤 변화가 보이는지 그런 것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집이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 집이 안전하려면 체크 포인트, 뭘 체크해야 되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있다 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잘 살으려면 집이 재난이 왔을 때 어떻게 대비가 되어야 되는지 체크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하고 체크할 수 있는 내용 굉장히 구체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활성 단층을 모형으로 해서 볼 수 있게. 단층은 실제로 이런 모양이라고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실제 이게 고베 지역의 활성 단층 두 곳을 이렇게 입체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보면은, 아, 단층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도시의 구조랑 연결해서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개념으로 단층을 다 배우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이게 어떻게 구조가 뻗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하고 되게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활성단층이 일본에서 총 98개 지역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교구로 다 만들어 놨어요. 일본 전역의 어느 지역에서 오더라도 활성단층이 있는 98개 포인트를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98개 포인트가 어디인지. 요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실제 모형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5분밖에 안 남았는데, 팔아야 될 양이 많고, 1시간 보면 더 많이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5분 안에 끝내볼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피난소. 이런 재해가 있을 때, 피난소로 갔을 때, 자기가 지금 피난한 곳의 맵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응급병원은 어디인지, 내가 만약에 응급병원은 어디로 빨리 가야 되는지, 여러분들 뭐 어디 아프시면 어느 병원부터 가야 되는지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우선 내가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지, 학교는 어디인지, 뭐 전기는 어떻게 되는지, 가스는 어떻게 되는지 다 체크를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아이들 공부하는 거예요. 어린이부터. 어른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어른도 할 수 있죠, 물론. 공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지진에 대한 이제 기본, 진원부터 해갖고, 진앙해갖고, 지진에 대한 기본 개념. 어린이부터 공부할 수 있게 되게 쉽게 만들어 놨어요. 사실은 우리가 초등학교 수준에서 이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교육자로 되게 잘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방제 맵 해가지고, 이 해저드 맵이죠. 예, 챌린지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들에서 이제 방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마을 단위에서 마을 지도랑 연결해서 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코너 되게 많네요. 한 7개 봤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진도 규모에 따라서 사람과 건물 밖과 그 다음에 숲과 등등등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표로 딱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뉴스에서 진도가 얼마예요? 나오면은 이걸 본 사람들은 어디까지 뭐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 코너별로 이렇게 혼자 공부할 수 있게 돼 있고, 이렇게 아까 지금 보여드린 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아까 이거는 해저드 챌린지 맵 할 때 아마 이걸 갖고 했던 것 같고요. 네, 이것도 이제 지진에 따라서 어떤 피해들이 규모에 따라서 진도에 따라 생기는지 지금 설명드리는 거고, 이것도 이제 진앙에서부터 퍼져나가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순서대로 무너지는지 그것도 볼 수 있게 여기서 혼자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땅속에 핵탄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규모 7.3은 이 정도 에너지. 규모 8이 되면 이 정도 에너지. 규모 9가 되면 이 정도 에너지. 땅속에 있는 핵탄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굉장히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보기가 좋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피난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자연스러운 학교이고, 요 위에 퍼즐을 맞추면 피난소에서 해야 될 행동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퍼즐 맞추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80몇 개의 활성단층 포인트인데, 요게 슬라이드를 빼면요, 요 아래 보면 이제 제일 아래 큐슈부터 오키나와부터 출발해서 홋카이도까지 이 슬라이드 하나씩 빼면은 이거를 올려서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그리고 이거를 하나하나씩 올리면
그 밑에 활성단층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전역을.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손 주름살 보이시죠? 저 봤을 때 나이 80은 넘어 보이는 분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이거 어떻게 쓰는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그때 이 지진을 겪으셨던 분들이에요. 굉장히 생생하잖아요. 겪으셨던 분들을 통해서. 다 이런 분들이셨어요. 여기 있는 분들. 여기 아까 그 단층의 모습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누구든지 꺼내가서 좀 이렇게 보드게임처럼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공부할 수 있게 만드는 것까지 있고요. 사실 소개해드릴 수 있는 건 더 많이 있는데, 이 전체 내용 중에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소개해드린 거였고,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해와 재난을 과거로부터 어떻게 되었는지 잘 기억하고, 과학적으로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들인지 이해를 하고, 사회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좀 줄여나갈 수 있고 하는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학교 바깥에서도 가르치고 하면 우리가 좀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도 있지만 지진도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일본에서 있었던 지진 규모 정도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지진도 포항에서처럼 인간에 의해서도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예방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 나라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해저드 리터러시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서 과학에서 출발해서 문화까지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은 딱 2시간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지금 다 혹시 여기 일본을 가시면 이 과학관 가시면요 좀 자료를 많이 받아오세요. 되게 좋은 자료 많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안 가는 데가 하나가 있는데 5층에 자료실이 있어요. 5층 자료실로 가면 제 학습 노트라 그래서 요거는 초등학생용, 이건 중학생용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 노트도 그냥 다 줘요. 그리고 그 안에 이 고베 대지진을 극복하면서 연구했던 자료들도 다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지진과 관련해서는 거기 한 곳에 가면 다 볼 수 있으니까 상당히 괜찮은 곳인데 한국 분들 가시면 거기까지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갔더니 놀라시더라고. 한국에서 왔다니까 처음 뵀어요. 네, 처음 뵀다고. 근데 이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진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 다음에 복구는 어떻게 하는지까지 한 권의 책으로 애들이 공부할 수 있게 만든 책도 하고요. 자료도 되게 좋았어요. 공부할 만한 많이 있었고, 시간 좀 진행해주시면 또 이것만 더 말씀드리면 더 놀라운 걸 하는데, 이제 3.11 전승로드라 그래서 그 후쿠시마 3월 11일에 일어났잖아요. 그 지진을 기억하는 전시관들이에요. 이렇게 많아요. 네,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여행지도인데 후쿠시마에서부터 아오모리현까지 올라가면서, 센다이부터 아오모리까지 올라가면서 그 기록물들이 있어서 방문할 만한 곳들을 이렇게 팜플렛을 만들어놨는데 이 전시관이 100개가 넘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거는 점선인데 기억하려면 흔적을 남겨놔야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있고요. 더 놀라운 건 이거 재팬 디제스터 메모리얼 뮤지엄 맵인데 2023년에 일본 안에 이 재해와 관련해서 가볼 수 있는 뮤지엄 2023년 현재로 기록한 내용들인데 이렇게 빽빽하게 있어요. 지진이 많은 나라잖아요. 이렇게 교육을 하니까 저 같은 사람들 일본에 가도 지진 때문에 죽을 것 같지는 않구나 할 정도로 사회 시스템이 발전하는 거죠.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사회도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가 아무리 좋아져도 과학이 발전하지 않으면 이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거 아시죠? 사회는 발전했는데 과학이 발전하지 않으면 무속으로 가요. 네, 무속으로 가요. 과학이 발전하면 이렇게 되고. 그렇잖아요. 사회적 의식이 높아졌는데 해결책이 없으면 무속으로 가는 거예요. 네, 한번 기회가 닿으시면 많이 가는 지역들이 있는 오사카 많이 가시잖아요. 고베까지 한번 가보시고 그런 데를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질문. 혹시 질문 또, 예, 질문. 계속 네, 질문.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네. 해저드 리터러시 연구소 네, 네, 네. 박사과정으로 공부 네네. 중인 김소영입니다. 네네. 일단 이름 재교육을 기억하겠네요. 알겠어요. 재교육을 공부하면서 네. 일본이 재해로 되게 잘 되어 있어서 네. 전시관 같은 데 되게 가보고 싶었는데 네. 오늘 사례를 하나하나 자세히 소개해 네. 주셔서 굉장히 진짜 가본 것처럼 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제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아까 처음에 아까 중간 부분에 말씀을 해주셨던 네. 그 대만의 PC 통신 네. 방식을 제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해가지고 아. 그 PC 통신을 할 때 텍스트로 거기에 올라간다고 했는데 화면이, 네. 그러니까는 이미지 파일을 올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텍스트로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그러면 노트북만 노트북도 가능해요. 시키면 예. 그 텍스트가 노트북 화면에 뜨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최소한의 아마 지금은 인터넷에도 올라 있으니까 인터넷 주소 중에 그 주소가 있어요. 텍스트로 딱 들어가서 뜨는 창이. 그럼 거기에 이제 자기들이 방을 개설할 수가 있고 주제 방을 개설할 수 있고 예전에 PC통신이랑 똑같아요. 그것을 인터넷으로 옮겨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아직도 살아있어서 신기해요. 그날.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은 네. 그 환경교육을 원래 네네네. 주로 연구를 하셨는데 네네네. 어떻게 하다가 재해재난 쪽으로 조금 아. 심도 있게 그거는 하시게 쉽게 되셨나요?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지구잖아요. 하나의 배잖아요. 근데 지구는 거대한 물질순환 체계잖아요. 그리고 에너지 흐름의 체계고, 근데 그 과정, 사실 재해도 에너지가 흘러가면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그죠? 환경교육을 좀 확대해서 생각하면 재해재난과 다 연결될 수가 있는 거고, 특히나 이제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예전에는 뭐 자연과학적인 의미에서의 재해재난과 사회적인 게 상당히 분리되는 상황이었지만 인간의 역할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높아지니까 자연적인 그런 재해재난도 인간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간의 영향력이 들어가는. 그래서 오죽하면 뭐 인류세 이런 것들을 의논을 할 정도로 아직은 통과는 안 됐지만 그게 약간의 몇 명이 동의가 안 돼서 통과가 안 됐잖아요. 통과가 안 되긴 했지만 그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다 보면 연결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사회에서 어떤 것이 딱 쪼개져 있는 건 없어요. 다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고기를 잡을 때 무엇을 중심으로 잡을 것인가는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 다 중요하고 도덕 중요하긴 하지만 그 사회가 과학도 충분히 발전하지 않으면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과학은 정말 기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과학교육 하시는 분들께 많은 지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또 추가하실 분 있나요? 네, 없으면. 네, 아무튼 진짜로 마치겠습니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네.